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문희상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 금천구 출신 이훈 의원입니다. 미중 패권 경쟁이라고까지 불리울 정도로 미국과 중국 간의 새로운 전략적 균형을 찾아가려는 지난한 과정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지형의 급격한 변화는 우리에게 많은 고민과 숙제를 던져주고 있다 할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세계는 무역 자유화를 확산시키고 발전을 가능하게 했던 다자무역 체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요 국가들의 자국 중심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무역 전쟁이 바로 그것입니다. 최근에 미중 무역 갈등이나 일본의 수출 규제가 그 한단변을 보여준다 할 것입니다. 숙명적으로 개방적 통상국가를 지향할 수밖에 없는 우리로서는 큰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아가 사드 문제에서 봤듯이 우리에게 안보와 경제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그리고 지경학적 운명에 따라 동전의 양면처럼 얽혀있다 할 것입니다. 그 한가운데 북한 비핵화를 비롯한 북한 비핵화를 향한 남북미 간의 의견 조율, 그리고 일본의 수출 규제에서 비롯된 한일 갈등에 대한 조정, 전쟁 없는 한반도를 넘어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남북 간의 협력 문제까지 닥쳐있는 숙제와 과제가 어느 하나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 비상한 각오와 결단,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전략적 해안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것입니다. 자, 총리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리님.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의미와 성과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실무회담이 임박한 시기에 한미 간의 정상이 만나서 이번 북미 실무회담에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오도록 의견을 나눴다는 점, 그리고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했다는 점 등등이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수 있는 지역 내의 도전에 협력하며 대처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의 짧은 식견으로 보더라도 북한과의 대화 재개, 그리고 70년이나 묵은 북한과의 적대 관계 종식,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체계 구축을 위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것이 참 주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의 안보의 핵심 축으로서 우리 한미 동맹의 견고함을 재확인한 것도 큰 성과를 보입니다. 총리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우리 외교차관님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예, 차관님. 아마 우리 국민은 북한 비핵화라는 커다란 안보적 현안에 큰 관심을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핵심 고리로서 북미 간 이제 실무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하는데 북미 간의 정상회담은 언제쯤 재개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최근? 가급적 빨리 재개되기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 앞 단계인 북미 실무 협상도 아직 날짜가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가늠하기가 좀 어렵겠습니다. 예, 우리 국민은 연내 이루어졌으면 한다는 바람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미 협상을 사실은 해봐야 알겠지만 실무 협상을 분위기로 봤을 때 뭐 가시적인 성과점이 있을 거로 보이십니까? 지금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한미 양국 정상이 싱가포르 합의의 정신이 계속 유효하다 하는 점도 재확인을 했고, 또 미 측도 북한에 대해서 실무 협상과 그거에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그런 데 대해서 공감대를 이루었기 때문에 실무 협상이 재개되기만 한다면 긍정적인 결과로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봅니다. 예, 또 일부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한미 두 정상께서 조기에 북미 실무 협상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좀 도출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혹시 그 내용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네, 정상회담에서의 내용 자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말씀 올린 대로 북한이 이 대화를 재개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데 대해서 그것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대화가 시작이 된다면 북한의 비핵화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안전보장 문제, 한반도의 평화 문제들을 모두 다 포괄적으로 협의할 수 있다. 그런 자세들에 대해서 공감대를 이룬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이란 분들 말씀을 좀 따르면 이제 미국의 북핵 해결 프로세스에 대해서 과거 리비아식 해법보다는 좀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있다라는 뭐 전망들도 나오고 그러한 말씀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혹시 이번 정상회담에서 그러한 새로운 해법에 대한 논의가 좀 있었습니까? 네, 새로운 해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북미 이 실무회담이 재개가 되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해보자는 그런 충분한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단계적 협상 뭐 그런 움직임도 있습니까 혹시? 네, 그것은 단계적인 접근이라는 것은 전제되는 것이 이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최종 상태에 대한 합의, 그것이 전제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계적 접근이 완전한 북한 비핵화를 방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목표가 합의가 되고 또 그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방법론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우려를 하시는 우리 야당 의원들 많으신 거 아시죠? 네, 알고 예, 있습니다. 저는 정부가 좀 더 나서서 충분한 좀 설명과 설득 작업도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위해서 다양한 방식의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 다양한 접근 방법에 대한 야당의 좀 뭐라고 할까요? 야당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노력 좀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두 정상은 한미 양국이 북한과의 관계 전환을 위해 70년 가까이 된 적대 관계를 끝내고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 체제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미 양국이 대북 무력 불사용을 거듭 약속한 바 있는데 이게 비핵화 협상 진전에 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그러한 점을 북측도 잘 인식을 해서 속히 이 북미 실무 협상 그리고 한국과의 그런 남북 관계 발전에도 좀 적극적으로 임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심정입니다. 예. 또한 우리 대통령께서는 유엔 연설에서 아까 다른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한반도 문제를 푸는 원칙으로 전쟁을 불용하고 그다음에 상호 간의 안전을 보장하고 그다음에 공동 번영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원칙으로. 이러한 대통령의 말씀이 북한 비핵화가 북한을 고립으로 이끌거나 내지는 북한 체제를 불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한반도의 공동 번영의 길임을 좀 증명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그렇게 동의를 하고요. 북측에서 바로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측면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나와주기를 기대를 합니다. 예, 저도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노력, 작은 노력 하나하나가 북핵 문제 해결에 초석을 놓고 그리고 실제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끌어들이고 진지하게 임하게 하는 촉진제 역할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관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우리 총리님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총리님. 저는 이제 이 북한 비핵화 협상의 실질적인 진전을 위해서 북미 간의 이제 실무 협상 준비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북미 간에만 맡기지 말고 우리 정부도 좀 진정성 있는 노력을 좀 행동으로 좀 보여줘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동시에 남북 간의 대화 협력의 모멘텀을 좀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좀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환으로 저는 대북 제재 완화 문제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북 제재는 유엔 제재 그리고 미국의 독자 제재 그리고 우리나라의 독자 제재가 있습니다. 이러한 대북 제재 완화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논의를 하기 위한. 네, 현재는 북한 비핵화의 의미 있는 진전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북한 비핵화 조치에 실질적인 진전이 없는데 우리가 먼저 제재 완화를 논의하는 것은 안 된다는 우려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 노력을 하려면 북한이 어느 정도 성의 있는 태도는 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 노력은 좀 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한미 간의 그 세컨더리 보이콧에 대한 제한적 완화를 먼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6월 미국 상원에서 대북 제재와 관련된 세컨더리 보이콧을 강화하는 법안이 통과된 걸 알고 계시죠? 예. 예. 이 같은 세컨더리 보이콧 때문에 우리 기업이나 은행은 북한과 거래를 하게 되면 우리 기업이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문제가 사실은 막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남북 협력의 주요한 지렛대가 작동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일부라도 한미 간의 논의를 통해서 세컨더리 보이콧의 제한적 완화를 논의할 수 있다면 저는 환경이 좀 변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이 그 단계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을 위해서라도 이번 북미 간의 실무 협상과 정상회담에서 의미 있는 결실이 나오는 것이 필요할 거라 봅니다. 당장 저희가 그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이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 우리 정부의 한 미국 정부를 향한 이러한 움직임 자체가 사실은 우리 정부가 북한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좀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총님, 제가 오늘 한미 동맹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한미 동맹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혹자는 우리 한국 입장에서 보면 운명이라고까지 얘기도 합니다. 그건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한미 동맹의 현 주소에 대해서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한미 동맹 우리 총님도 잘 알다시피 정전협정, 그리고 1953년 양국이 서명한 상호 방위 조약, 그리고 경제 및 군사 문제에 대한 한미 합의 의사로, 그다음에 1966년 체결된 소파라고 하죠. 한미 주둔군 지휘협정을 통해서 그 제도적 틀이 완성됐습니다. 그 가운데 핵심은 역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일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아시겠습니다. 네. 당시 우리 국민의 1인당 총소득은 불과 67달러에 불과했습니다. 그 이후 66년이 지난 지금은 우리 국민 1인당 총소득은 3만 달러 돌파했습니다. 세계 경제 12위 국가로 성장했습니다. 세계는 우리나라를 보고 20세기의 기적이라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미 동맹에 있어서 우리 국력이 커져온 만큼 우리의 책임과 역할도 커져왔다고 봅니다. 아마 방위 분담금이 커져왔던 과정이 그럴 것이고 평시작전권을 이양받은 것이 그걸 것이고 지금에 있어서 전시작전권 이양을 논의하게 된 것도 아마 우리 국력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제는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동북아시아에서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우리의 책임 있는 역할과 발언, 국력에 걸맞는 기여를 해야 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미 동맹 역시 저는 상호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미국 역시도 이러한 우리의 입장, 한미 동맹에서의 우리의 역할에 있어서 이 미래지향적인 역할과 지위 그리고 책임을 수용해야 된다고 보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옳은 말씀이십니다. 한미 동맹이 66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늘 똑같은 관계였던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거의 전면적으로 미국의 원조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상태에서 이제는 우리가 미국에 투자를 하고 교역을 하고 하는 그런 관계로 변했습니다. 시혜와 수혜의 관계에서 상당한 정도까지 대등한 관계로 발전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완전 대등은 아니더라도요. 그런 점에서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한미동맹이 진화되어 가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되게 어려운 처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중국하고 특히 경제적 관계로 본다면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홍콩을 포함한 중국과의 교역량은 일본과 미국의 교역량 그 합보다 2배가 넘습니다. 무역 내용 면에서도 작년 대중국 흑자는 90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대미 흑자의 7배에 달합니다. 우리의 막대한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국가이익이 대중국 전략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일부 움직임 보면 이 한미 동맹이 미국과 중국과의 경쟁 관계 속에서 대중국 관계 속에서 그 전략 경쟁 한가운데서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의 부상에 따른 세계 질서의 재편 또는 재편 가능성에 관한 많은 논의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다만 그것을 현직 총리의 입장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분명한 것은 미국은 66년의 역사를 지닌 우리 대한민국의 유일한 동맹이고 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이자 최대의 경제 관계를 갖고 있는 그러한 상대입니다. 또한 북한을 움직여서 비핵화와 평화 정착으로 가는데 미국이 중심적 역할을 하지만 중국의 건설적 역할 또한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측면을 감안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대단히 지혜롭게 임해가야 한다. 이런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제가 이 외교안보적 분야에서 식견이 좀 부족해서 그냥
뭐 직접적으로 여쭤보고 싶은데 한미 동맹의 미래가 반중국 동맹입니까? 그렇게 양자택일의 관계는 아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총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외교 차관님 좀 나와주시겠습니다. 예. 아까 우리 동료 의원께서도 한번 물어보신 건데 제가 한 번 좀 확인하고 싶어서 합니다. 그 방위비 분담금 문제인데요. 네. 미측의 요구 수준이 소파 협정을 개정할 수준입니까? 그러니까, 미측이 요구하는 내용 중에 그 방위비 분담 협정의 기존 틀로서는 포괄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방위비 협상 틀 속에는 수용할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인 것입니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사실은 방위비 분담금은 우리가 필요한 만큼 저는 부담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비용만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한미동맹의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도 그럼 우리의 그만큼 책임과 역할도 커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의 균형을 어떻게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협상을 하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앞으로 전개될 방위비 분담 협상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지금 바로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우리 국익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유념해서 대처해 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관님, 전문가들 사이에서 우리도 일본처럼 토지 사용료도 분담금으로 계상을 좀 하고 매년 쓰다 난 분담금 반환 문제도 개별 항목별로 이제 좀 심사하고 이럴 필요가 있다는 지적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희도 이미 이 미국과 과거 협상 과정에서 총액형을 소형형으로 바꾸는 문제도 제기한 바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우리에게 보다 유리하고 우리 국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다양한 논점들을 미국하고 협상을 해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그 소유형에 대한 문제는 저는 아주 중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저는 우리 국민도 설득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실 수 있겠죠? 네, 이미 지난번에도 제기한 바 있기 때문에 계속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관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총리 죄송합니다. 한번 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지소미아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인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일본이 강제징용에 대한 우리 대법원 판결을 문제 삼아서 수출 규제를 취하다가 한국을 안보상 신뢰할 수 없는 나라라고 지목하면서 수출 우대국, 즉 화이트리스트 백색 국가에서 우리를 제외해 버렸습니다. 그런 상황, 즉 상대가 우리를 안보상 믿을 수 없다고 지목한 상황에서 우리가 그런 나라에게 군사정보 여기 있습니다 하고 바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국익에 합당한 것인가 하는 심각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 한일 간에 맺어진 협정이었죠? 네. 예, 그 한 당사국인 우리가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한일 양국 말고 중국은 환영을 표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미국은 그 불편함을 노골적으로 표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네, 미국과 중국이 각기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전략적 구상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의 반영이 아닌가 짐작합니다. 제가 이건 몰라서 하는데 혹시 티사라고 알고 계십니까? 티사 있습니다. 예, 한미일 정보 공유 약정이라고 있죠. 예. 그 내용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정보를 공유하는 약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것만으로도 원활하고 효율적인 가동이 저는 충분하다고 보여지고 그걸로 아까 우리 야당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많이 해소할 수 있다고 보는데 유독 이 지소미아를 강조하고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 종료 결정을 한 우리 정부에 대해서 잘못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미국을 어렵게 하며 한미동맹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티사가 지소미아부터 먼저 있었던 한미일 3국 간의 군사정보 공유 약정입니다. 그 티사에 의해서 우리는 한일 간에도 미국을 매개로 해서 군사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지소미아는 2016년 11월 박근혜 대통령 정부의 끝자락에 아주 무리하게 투명치 못하게 처리된 협정입니다. 지소미아가 이제 종료되려면 11월 23일까지 기다려야 합니다만 그것이 종료된다는 것은 2016년 11월 이전으로 간다는 뜻일 뿐입니다. 저는 지소미아 종료 문제를 바라보면서 두 가지 점에서 우리는 좀 전략적인 태도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는 지소미아로 대표되는 한미일 안보협력, 한일 간의 협정이지만 한미일 안보협력이 동북아의 집단적 지역안보협력 체제를 지향하기보다는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 기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는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런 인식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직 총리의 입으로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는 것은 조심스럽습니다. 공식적인 용어나 조약 있는 건 아닌데 종종 사용되는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한미일 삼각동맹입니다. 한미 간에는 상호 방위 조약으로 묶인 분명한 동맹 관계가 맞습니다. 미일 간에도 미일 안전보장 조약으로 묶인 동맹 관계가 맞습니다. 그럼 한일 간에는 동맹 관계입니까? 한일 간에는 그런 약정상의 동맹 관계는 아닙니다. 단지 말씀 주신 대로 한일 또는 미일 간의 동맹으로 엮여져 있는 협력 관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미국을 중심으로 한 상호 협력하는 상당히 모호하고 그런 관계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우리에 대해서 안보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일 간의 안보협력, 나아가 한미일 간의 안보협력에 있어서 이제 우리의 목소리를 좀 내야 될 때가 같습니다. 우리의 전략적 국가적 이익을 위해서라도 한미동맹은, 나아가 한미일 안보협력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영내 균형을 해치거나 동북아 지역 전체의 안보협력 노력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한미일 군사협력, 군사협력보다는 안보협력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핵무장화에 대처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한 대북 억제용의 기능이 강했습니다. 그러한 목적에 충실하도록 하고 이 한국의 대외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대외 정책이 균형을 잃거나 그러는 일은 없도록 지혜롭게 펼쳐나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총리님 말씀하셨다나 지혜로운 해안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칫하면 한미동맹, 나아가 한미일 안보협력은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에 동원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리 정부의 각오도 필요하고 충분한 논의도 필요하고 결단도 필요할 때가 올 것 같습니다. 예, 총리님 들어가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방장관님 나와주시겠습니까? 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짧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모병제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군병력 50만 명 시대가 3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국방부가 지난 8월 발표한 2024 국방 중기 계획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57만 9천 명인 상시 전력을 2022년 말 기준으로 50만 명으로 감축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인구 통계를 고려해 보면 이게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장관님, 작년 35만 명 수준이었던 병역 의무자가 2025년에는 얼마나 감소할지 혹시 예상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한 2023년 정도 이후에는 대략 연간 입대할 수 있는 자원이 22만에서 한 25만 정도로 줄어드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예, 2023년 이후부터는 연평균 거기서 2만 내지 3만 명씩 현역 자원이 계속 감소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군병력 50만 명 유지 가능합니까?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병력 구조 자체를 좀 많이 개선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우리 간부 정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여군 인력 활용, 그다음에 또 대체 전환 복무를 이렇게 좀 축소시켜가지고 전환시키는 거, 뭐 등등
여러 가지 방안들을 지금 가지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을 못 맞춰서 마지막 몇 가지 질문을 2017년에 발간된 한국군 병력제도의 모병제로 전환 가능성 연구라는 걸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은 모병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정부가 추가로 투입해달 예산과 면밀하게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그 계산상 보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어떻게 됩니까? 예, 지금 조금 전에 대략 한 2023년 이후에 이제 병력이 많이 줄어들지만 우리 지금 현재 인구 이 급감 현상을 보면은 2030년대 중반 정도에 또 좀 인구 급감 현상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뭐 우리 국방부 차원에서는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그런 제도들을 검토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 거기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병제와 관련된 부분도 우리가 뭐 여기서 뭐 확정시키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2년의 충돌이자 보스전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대륙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해안 대륙 간의 충돌과 대립으로 분단과 전쟁을 하는 것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두 번 다시 같은 역사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우리의 각오와 내전의 노력이 필요하죠. 정청희 씨도 감사합니다. 이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